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이명철 해설위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월요일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경기를 비롯해서 지금 아시안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요르단전은 내용과 결과 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대회 자체는 길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 조를 비롯해서 다른 조도 지금 순위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아직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요르단전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무너지거나 뭐 모든 게 다 망한 거는 절대로 아닌데 어찌됐건 요르단전의 내용과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좀 경종을 울려주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이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원하는 정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한 경기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여기는 임 의원님도 동의하시죠? 아무래도 내용에 대한 불안점이 좀 있었죠. 네. 실제로 우리가 지지 않은 건 다행이나 이기지 못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좀 느껴졌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안컵의 제일 중요한 일정은 역시 토너먼트거든요. 그렇죠. 지금 조별리그에서 우리가 아주 뭐 궁지에 몰린 위기에 몰린 상황이 다행히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토너먼트를 앞두고 한 번쯤은 우리가 더 나은 팀이 되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가 필요하고 중요한지 그런 거를 정리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요르단이 물론 이제 알타마리 선수 비롯해서 능력 있는 공격진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이명철 해설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토너먼트 단계에 접어들어서 이제 만날 팀들은 요르단의 그 앞선의 공격 자원들 이상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팀들을 이제 쭉쭉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르단전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우리가 제대로 철퇴를 맞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요르단전에 대한 복귀와 보완, 개선은 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명철 해설위원님 보실 적에 가장 우리 대표팀 현재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역시 이제 후방 빌드업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후방 빌드업에 대한 이야기는 3선의 배치, 중앙 미드필더의 배치까지도 좀 연관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손흥민 선수와 주규성 선수를 거의 투톱 내지는 손흥민 선수를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나 좀 올라가 있는 중앙 미드필더 이렇게 좀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 황인범 선수도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와 함께 공격적으로 침투를 막는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3선의 박용호 선수만 혼자 남아있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현대 축구에서 그 박용호 선수 위치는 후방 빌드업을 도우면서 빌드업에 정말 아주 중심적인 초석이 되는 역할임과 동시에 수비까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구조가 뭔가 후방 빌드업에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우리의 구조를 보면 센터백 2명에 박용호 선수가 그 위쪽에 딱 한 명만 있는 이 1의 형태를 빌드업실에 좀 띄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 이제 팬분들이 말씀하시는 원볼란치 형태인 거죠. 근데 이 최근에 이제 뭐 다양한 현대 축구의 전술들을 보면 감독들이 공통적으로 연구하는 건 이 원볼란치에 서는 선수가 혼자 남아있을 경우에 압박의 표적이 되기 쉽거든요. 왜냐면 이 자리의 선수는 공격과 수비에서 중심을 맡아주는 선수라서 당연히 상대하는 수비 입장에서는 일단 원볼란치를 견제하면서 상대의 척추라인의 볼 주기를 끊겠다. 그런 어떤 전술을 상대가 대응 전술로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가장 단순한 구조에서 원볼란치 쪽으로 후방으로부터 볼이 제대로 나오지 못할 경우에 결국 그러면은 이제 빌드업을 하는 측은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측면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측면을 선택하게끔 유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비하는 측의 그건 아주 요구 사항인 거죠. 네. 예, 우리가 측면으로 볼을 돌리게 되면 그쪽으로 또 이제 협력 압박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빌드업이 더 이상 전개되지 못하거나 혹은 이제 볼을 끊길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볼란치에 대한 견제는 근본적으로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로부터 우리가 좀 개선되거나 이러한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감독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항상 원볼란치 옆에 풀백이 되건 아니면 파트너 중앙 미드필더가 되건 내려와서 3선의 숫자를 2명이나 3명으로 늘려주는 경우들을 최근 이제 우리가 현대축구 전술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네. 중앙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압박을 분산시켜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최근에 이제 풀백이 안쪽으로 중앙으로 들어와서 마치 미드필더처럼 빌드업에 참여하는 이 역할을 뭐 인버티드 풀백이라고도 많은 팬분들이 좀 표현을 하시는데 3선에 혼자 서는 선수가 홀로 고립되는 상황을 막고자 파트너를 붙여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선수가 내려오거나 어떤 선수가 좁히건 간에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포인트는
삼선의 숫자를 지금보다는 늘릴 필요가 있다. 한 명이서 계속 지금 이 홀로 서 있는 구조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뭐 로드리 뭐 이러한 선수들이라 하더라도 그런데도 맨체스터 시티를 보면 로드리 옆에 항상 스톤스가 서기도 하고 뭐 베르나르도 실바가 내려오기도 하고 항상 누군가는 보조를 하면서 삼선의 선수가 혼자 외롭지 않게끔 보조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가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러한 이 움직임 자체가 현재까지는 잘 시도되지 않는 경향이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약간 비교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네. 벤투 감독 시절에는 풀백들의 움직임 동선 자체가 지금보다는 조금 다양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쪽 풀백은 뭐 좀 높은 지역까지 오버래핑을 올라가면 다른 쪽 풀백은 지금 말씀하신 약간 인버티드 형태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빌드업에 도움을 주는 뭔가 이제 양쪽에 약간 그 비대칭적인 구조를 통해서 특히 이제 김진수 선수가 이제 왼쪽 풀백 뛰었을 때 이제 오른쪽과 비교하면 김진수 선수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이 벤투 감독 시절에 좀 많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형태로 빌드업 체계를 후방에서부터 좀 구축을 해놨던 게 있는데 요즘 우리 대표팀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잘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클린스만 감독이 오면서 팀의 스타일이 약간 바뀐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전환. 이 빠른 전환은 우리처럼 이제 아주 호화로운 공격진을 보유한 팀에게는 그만큼 공격진들에게 볼을 빠르게 보냄으로써 그들의 개인 기량과 능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 이로운 점이 있는데 문제는 그 빠른 전환도 아무리 우리가 킥이나 어떤 패스를 빠르게 주려고 해도 우리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박용호 선수가 혼자 서서 고립되고 결국 그쪽에서 실수가 나오거나 볼 전개가 안 될 시에 우리 공격이 그러면 측면으로의 전개 아니면 롱패스에만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측면으로의 전개는 상대가 덧을 펼쳐놓은 곳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라서 당연히 우리 공격이 단조롭게 읽힐 수밖에 없고 막힐 수밖에 없고요. 롱패스는 축구에서는 패스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속도는 빠를지언정 정확도를 기대하기는 힘들죠. 뭔가 조별리그부터 우리가 아주 초호화 공격진을 보유했는데도 불구하고 팀적으로 뭔가 시원시원한 전개나 과정들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저는 이 빌드업 체계의 문제에서부터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관된 어떤 풀백의 문제도 좀 이명철 해설위원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풀백 쪽 포지션의 문제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선발로 나오고 있는 선수 중에서는 뭐 오른쪽 서령우, 왼쪽 이기재, 조별리그 두 경기는 우리가 이렇게 좌우 풀백을 좀 운용을 했었는데 혹은 이제 바꿨을 때는 서령우, 김태환.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오른쪽 공격의 비중이 우리가 왼쪽을 살렸던 비중보다 훨씬 더 많았고 더 의존적인 경향이 지난 두 경기에서 느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서령우나 김태환이 오버래핑을 해서 측면 폭을 벌려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손흥민이나 황인범까지 이렇게 세 명 간에 연계되는 좀 간격이 좁혀지는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의 왼쪽 공격 상황을 보면 선수 동선에 대한 설정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왼쪽 윙에 우리의 정예 멤버인 황희찬 선수가 지금 부상 때문에 못 나오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가 계속 왼쪽 윙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성 선수는 중앙에서의 볼 순환, 연계, 움직임 정말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이기는 하지만 그 재능이 측면으로 가면서 조금 제한되는 게 선수 본인으로서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윙에 어떤 개인의 돌파 능력이 황희찬 선수가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왼쪽 윙에 다소 저하된 돌파력을 보완해주고자 왼쪽 풀백이 오버래핑을 빠르게 가져가서 왼쪽 윙에 있는 이재성이 좀 더 중앙으로 본인이 자신하는 위치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기재 선수도 지금 몸 상태가 일단 좀 안 좋았을 뿐더러 속도나 오버래핑에 있어서 사실 빠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백의 위치가 다소 어중간했을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뒤에서부터 아예 그냥 패스를 전담했다면 박용호 선수 옆에서 뭔가 압박을 분산시켜주는 이 미드필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준다면 뭐 아주 더 좋은 영향력을 보여줬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낮은 지역에 있을 거면 차라리 중앙 쪽으로 조금 들어오는 것이 나은 동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터치라인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높이 올라가지는 않고 네. 그러면은 결국 사실은 위쪽의 선수들과 이제 간격은 또 멀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연계에 참여하기도 좀 어렵고 네. 그러니까 약간 이두저두 아닌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령호 선수가 김태환 선수 투입 이후에 왼쪽으로 갔을 때 오른발을 쓰는 왼쪽 풀백이 이제 서령호 선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령호 선수도 오른발 각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기재 선수가 뛸 때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풀백의 좀 정해진 동선이 조금이나마 더 다양하게 시도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인 인버티드화가
일어난다. 서령우 그렇죠. 선수가 들어갔을 때. 네, 예. 김태환 선수가 선발로 뛰던 서령우 선수보다는 경기 중 투입 이후에 우리의 상황상 오버래핑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이 주어지거든요. 그때 김태환은 오버래핑 움직임도 빠르고 속도도 워낙 빠른 선수여서 그럴 때 이제 공격에 충분히 오버래핑을 통해서 기능해 줄 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우리가 교체 운용 이후에 조금 더 좌우 측면의 운용이 살아나는 모습들이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선발적으로 놓고 보면 이기재 선수에 대한 다소 아쉬운 어떤 그 플레이 스타일과 현재 왼쪽 윙 상황에 따른 아쉬운 어떤 왼쪽 공격의 상황들, 황인범 선수도 박용호 선수가 혼자 고립돼 있을 때는 빌드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도 일단 대표팀에서는 침투보다는 좀 내려와서 풀어주는데 조금 더 집중해주는 모습이 있고요. 근데 황인범 선수가 내려오게 되면 이기재도 약간 후방에 있는 듯 없는 듯 조금 어중간한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황인범 선수도 마찬가지로 내려와 있고, 그러면 왼쪽 넓은 공간에 이재성 선수만 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었다면 개인 돌파로 뚫을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재성 선수에게 같은 어떤 도전을 요구하는 거는 플레이 스타일상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윙은 윙대로 고립되고 황인범은 황인범대로 침투하랴 뒤에서 빌드업 도와주랴 역할이 많아지게 되고, 그런 동안 이기재 선수의 역할이나 위치는 우리 대표팀이 아직까지 잘 잡아주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침투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토트넘에서만큼 침투에 집중하기보다는 내려와주는 경향이 많을 뿐더러 지금 손흥민 선수의 개인 컨디션도 한창 때보다는 조금 떨어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 공격이 오른쪽보다는 다소 아쉽게 풀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선수 숫자는 꽤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인 연계 작용은 잘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에는 역시 이기재 선수의 위치가 좀 어중간하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확고하게 공격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빌드업의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크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의 그 어중간한 위치. 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전체적으로 왼쪽은 좀 선수들 간의 플레이 자체가 조금 분리되는 측면이 있고, 결국 이래서 이제 공격의 출발점은 이제 오른쪽 이강인 선수 쪽으로 많이 가는데,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서령우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 섰을 때 사실 예전 이제 아시안 게임 때부터 호흡을 맞춰서 이강인 선수와 서령우 선수 간의 호흡이 잘 맞는 장면들이 여태까지는 꽤 있었어요. 네. 사실은 우리 이전에 뭐 평가전들이나 이런 거 볼 때는. 그런데 아시안컵 이 중요한 대회에 딱 돌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서령우 선수도 이 오른쪽에 섰을 때 생각보다 소극적이에요. 많이 안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와 서령우 선수 간에 우리가 조금 이제 편안한 상대를 상대할 때 그 평가전들에서 나왔던 정도 수준의 연계가 저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이강인 혼자서 뭔가를 이제 풀어주는데, 이게 이제 바레인전 정도로 이강인 선수의 매직이 뭐 터져 나오는 경기면은 상관이 없지만, 요르단전 같은 경우에는 요르단이 확실히 이강인 선수에 대한 대비가 잘 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볼 잡았을 때 빠른 속도로 두세 명이 에워싸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그 드리블 돌파 성공률도 바레인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강인 선수도 약간 이제 그 심리적으로 이거 왜 안 뚫리지? 근데 이강인 선수가 워낙에 또 그 투쟁심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두 번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은 어디 끝까지 해봐라. 뭐 이제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어쨌든 요르단이 준비를 잘해서 나오니까는 그것조차도 그렇게 여의치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이강인 선수도 이게 반반이에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의존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탈피해서 뭔가 여러 명의 선수들이 어우러지는 부분 전술로서 이거를 좀 뚫어갈 생각을 해야지, 계속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뭔가 시작을 해줄 거야라는 거기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 그거는 요르단전처럼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태환 선수를 애당초부터 네. 기용하면은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선수들의 각각의 상태는 대표팀 내부에서만 그거는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저희가 그거를 뭐 심각하게 말하는 게 아주 옳지는 않은데,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태환 선수가 20-30분 뛰었을 때는 가장 시원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풀백인 게 맞기는 한데, 과연 90분 뛰어도 그게 일관적으로 될까? 요거는 약간
의문부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일단 제일 많고 약간 몸 상태의 문제를 조금씩 겪으면서 네.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 풀백과 앞선의 선수들 간의 연계 그리고 풀백이 같이 가담해주는 빌드업 이런 동선 문제가 과연 이제 쉽게 개선이 될런지 예, 여기에는 좀 우려가 뭐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기재 선수도 몸 상태가 썩 좋진 않았다는 네, 지금 또 점이에요. 햄스트링 문제가 생겼다고 보도가 되고 있죠. 네, 예.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도 계속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기재, 김진수, 서령우, 김태환, 지금 우리 측면 수비의 전문적인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는 딱 4명이거든요. 근데 김진수 선수는 지금도 일단 부상 때문에 경기를 뛰지 못했고, 네, 황희찬 선수, 김진수 선수가 이제 볼을 만지면서 훈련은 하고 있는데, 근데 김진수 선수는 지금 들려오는 걸로 봐서는 황희찬 선수보다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만에 하나 토너먼트까지도 복귀 시점이 혹시 늦어진다면 너무나도 아쉬운 우리 카드 하나를 좀 잃어버리는 셈이 아닐 수가 없겠고요. 이기재 선수도 지금 햄스트링 쪽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이제 김태환 선수도 지금 팀 훈련이 아닌 개인 훈련을 이제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정도로 풀핏의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풀백 쪽에 선수들의 몸 상태가 이번 대회를 특히 단기에 경기가 촘촘히 있는 상황에서 소화하고 준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구성이 아닌가, 혹은 좀 부족한 숫자의 구성이 아닌가라는 전 지적도 할 만은 하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센터백의 경우는 이 미드필더로 분류를 할 수 있는 박진섭 선수까지 포함을 했을 때 김지수, 김주성, 뭐 김영건, 김민재, 정승현 총 6명이거든요. 근데 풀백은 4명. 홍현석 선수, 뭐 이순민 선수, 아니면 센터백 왼발 쓰는 뭐 김영건 선수 같은 선수들이 풀백에 너무 이제 급한 불이 켜졌을 때는 대체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정말 비상 사태일 때 써야 되는 대안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기재 선수 몸 상태 좋지 않고 김진수 선수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뛸 수 있는 풀백이 2명밖에 없습니다. 서령우 선수, 김태환 선수거든요. 지금 이미 조별리그를 2경기 치렀는데 지금 풀백 쪽에 분명 이런 스쿼드에 문제가 발생된 점, 운이 없었던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이 선수를 구성하고 뽑는 데 있어서 다소 좀 아쉽다라는 지적 포인트도 저는 여기서는 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선수 개별적인 그 커리어를 보면 홍현석 선수나 이순민 선수는 뭐 리그가 어디든지 간에 사실 풀백을 본 적들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플랜 C, 플랜 D 뭐 이런 실험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네. 이 메이저 대회 본 대회 딱 들어와가지고 홍현석 뭐 레프트 풀백 봐, 뭐 이순민 라이트 풀백 봐, 그 얘기를 하기가 지금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비상 상황이 되면은 그 카드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여태까지 안 해봤던 실험을 여기 와서 하는 거는 그거는 그거대로 또 이제 문제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풀백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고 과연 이제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풀백들의 동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잡아주는 문제는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은 네.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이명철 해설위원께서 보시기에 뭔가 우리 대표팀 좀 더 개선이 필요하고 아쉬웠던 또 다른 대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드필더 쪽의 숫자를 늘리는 변화는 저는 우선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미드필드 숫자를 늘리려면 다른 포지션 숫자가 줄어야 되고, 네. 그 공격수 숫자가 만약에 줄어야 된다면 포메이션 자체에도 약간 손질이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예. 10월, 11월쯤 특히 이제 뭐 튀니지를 만났을 때나 이런 평가전들을 우리 홈에서 치렀던 경기들을 쭉 봤을 때 클린스만 감독의 이 대표팀이 그래도 경기력이 좋아졌을 때의 포인트는 수비형 미드필더 옆에 이재성 선수가 보조를 해줄 때였습니다. 미드필더의 숫자를 늘려서 이재성 선수가 3선을 도와주고 이재성의 중앙에서의 그 풀어주는 능력이 우리가 타박을 하고 빌드업을 하고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체계를 완성해주는 데 큰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적인 상황은 일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를 그래도 수비를 위해서 그냥 둔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옆에 이재성, 황인범이 같이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황인범이 좀 올라갈 때는 이재성이 내려와서 박용우를 도와주고, 이재성이 좀 올라갈 때는 황인범이 내려와서 박용우를 그럴 때는 좀 도와주고, 그래서 이재성, 황인범이 중앙에 같이 있으면 박용우를 더 외롭게 만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격진의 숫자는 한 명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황희찬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분명 우리 좌우에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아쉽게도 아직까지 조기성 선수의 폼이 우리가 아는 만큼 확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최전방 기용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토트넘에서도 그랬듯 우리가 분명 좀 줄어든 공격진 숫자에서 일단 1차적으로 떠올려 봐야 될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역시 토트넘에서보다 우리가 이제 상대하게 되는 아시아권의 팀들은 공간이라든지 손흥민에 대한 견제라든지 더 집중이 돼서 이제 행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손흥민과 황희찬의 스위칭 움직임이 되겠죠. 손흥민이 왼쪽으로 빠지고 황희찬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우리가 그런 공격진의 동선까지 잘 잡아주는 모습을 통해서 조별리그 2경기까지의 좀 아쉬웠던 대목들을 우리가 이러한 변화점을 통해서 좀 다양한 공격으로 만회하기 위한 시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대회가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 선수들, 뭐 우리 선수단 사기를 떨어뜨리고 싶진 않아요. 전혀 그렇지 그런데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 센터포워드 쪽에서 기대한 만큼의 그 마지막 정확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는 오히려 그냥 뭐 전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미드필드 숫자를 늘리려면 공격이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요즘 이제 조규성 선수의 상태나 이런 걸 보더라도 오히려 이런 상황의 선수를, 아까 김태환 선수도 사실은 그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시원한 플레이를 좀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차라리 너무 선발에서부터 부담을 주지 말고 우리가 정말 골이 필요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공격 숫자 늘리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럴 때 이제 조커로 나와서 뭔가 상대도 체력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조규성의 어떤 활동량이라든가 제공권을 통한 그런 어떤 조커 플레이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더 낫지 않나. 근데 다른 어떤 미드필드 문제와 연동을 시키더라도 그게 좀 합리적으로 보이는 면이 없잖아 있고. 근데 네. 이제 이거는 제가 뭐 클린스만 감독 머리를 제가 당연히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읽을 수는 없는데, 본인이 뛰던 시절에 클린스만 감독은 항상 보면 그 좋은 파트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 시절을 제가 반출을 해보면 대부분 투 스트라이커 파트너십을 가지고 뛴 시대의 선수였고, 또 그랬을 때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루디 펠러, 뭐 테디 셰링엄, 뭐 심지어 뭐 파팽도 있고, 뭐 클린스만 감독 파트너들도 유명한 선수들이 많았는데, 두 명의 위력적인 스트라이커의 파트너십이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저는 있는 거는 같은데, 이건 뭐 저의 그냥 뭐 상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팀의 현실에서는 그 파트너십을 일단 선발 라인업에서는 좀 포기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저도 이명철 해설위원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명철 해설위원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그냥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톱으로 쓰고 골이 좀 필요한 상황이 더 닥쳤을 때 조규성 선수라든가 오영규 선수가 이제 후반에 나오는 뭔가 그런 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좀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요르단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상대하게 될 팀들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을 상대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르단이 이번 경기를 보면 전반은 우리를 상대로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결국 2대1에 역전하는 상황까지 만든 다음 후반 됐을 때는 전반보다는 좀 내려서는 운영을 택했죠. 앞으로도 우리를 상대해야 할 팀들은 전반에 우리에게 꽤 강하게 나오고 후반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내려서는 옵션을 선택하는 그런 전술 구조를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좀 역설적인 좀 안 좋은 얘기인데, 네. 그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말씀을 옳다고 가정했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선발 라인업이 그럼 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전반에 강하게 나왔을 때 효험을 본다, 효과를 본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후반은 조금 내려서 지키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서 나오는 게 통한다면, 그거는 역으로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그럼 우리의 전반이 좀 잘못된 거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까지의 경기들을 보면 후반의 변화, 교체는 지금까지는 꽤 괜찮은 선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희 언니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선발은 지금 조금 불안점이 분명 느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후의 일정에서는 뭐 로테이션 때문에서라도 말레이시아전은 특히 변화가 좀 필요하겠지만 기존 플랜 A에서 혹은 선발진에서 약간의 변화되는 시도나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점. 다만 이제 대회 중이다 보니까 조금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아직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선발조에 변화를 준 점은 많지 않았다는 점. 그것 때문에 어쩌면 변화 없이 이대로 대회를 치를 가능성도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럴 시에는 좀 불안할 수 있다는 게 제 평가가 되겠고, 결국 우리가 경기를 거듭하면서 좀 컨디션의 선수들 점점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시금 컨디션이 좀 올라와서 일단 전체적인 경기력이 좀 끌어올려지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쓴 약은 그래도 조별리그에 먹는 게 좀
낮긴 하죠. 아, 그렇죠. 사실은 네. 뭐 메이저 대회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 전승 우승 뭐 이렇게 하면 좋긴 네. 한데 뭐 그게 뭐 현실적으로 뭐 쉽지는 않다는 걸 고려하면 그래도 조별리그에 뭔가 좀 매를 맞는 게 좀 낫기는 한데 뭔가 우리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고 여태까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목표치에 가까이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네. 라는 거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근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지금 경고가 7장이에요. 정말 요르단전에서 조금 여유 있는 상황이 빚어져서 거기서 좀 경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던 생각은 완전히 허망한 꿈이었고요. 그 경고에 있어서도 좀 굉장히 각별한 주의가 어쨌든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팀 위한 또 희망적인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부상이나 징계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뭔가 관리를 하고 싶어도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꼭 운이 좀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중요한 건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의 그 면면을 보면 여전히 아시아권에서 정말 초호화 공격진 그리고 언제든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진의 존재는 자신감을 가져다줄 만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컨디션이 조금 올라온다면 지금보다는 충분히 나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만의 확고한 무기가 있고 대회 초반에 약간의 부족한 점, 아쉬운 점들을 느꼈기 때문에 조금만 이 대비를 한다면 기존의 장점 그리고 더 단단해진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 완성된 팀으로 거듭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네. 싶은 거는 어떤 감독이든 어떤 코칭 스태프든 어떤 자신의 안목에 대한 그런 약간의 고집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신이 기본적으로 선택했던 어떤 선발 라인업 그 선발 라인업이 옳았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뭔가 확증하고 싶은 그런 고집은 저는 세계 많은 지도자들에게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이른바 명장 뭐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지나친 고집으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이게 언젠가는 증명될 거야. 라는 거를 너무 강하게는 좀 안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증명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 돌이킬 수 없죠.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유연성이 나오는 게 좋지 않나. 네. 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좀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이야기 나눠본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시간은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서 다음 코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